더운데 또 시간 맞춰서 또 이렇게 또 약속 지켜주시고 오늘 뭐 구슬의 어떤 그런 편을 해가지고 호칭은 이제 구슬자, 정명 창업자, 저희들은 이제 면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구슬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슬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년월일이라든가 고향, 가족관계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책의 유년 시절이 그래도 비교적 제대로 나왔는데요. 41년 2월 21일생이에요. 호족상은 2월 1일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상당한 나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유년 시절 중고등학교는 뭐 기복이 심했다고 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6.25 전쟁을 겪은 세대예요. 해방은 저희가 실감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41년생이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그래도 그 부유한 집에서 소위 말하는 귀하게 자라다가 6.25라는 거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6.25가 준 그 변화가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할 때 지금 이번에 이 질문 받고서 정리를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떤 변화의 극복기였다, 고등학교까지는. 그게 뭐냐면은 어린 시절 이제 아주 정말 여유 있게 평화롭게 귀하게 잘 자라다가 6.25라는 걸로 통해서 전쟁 소용돌이에 우리는 직접 노출됐어요. 그래서 아주 적나라한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수복이 전쟁은 짧았잖아요, 기간은. 근데 아주 그걸 엄청난 걸 겪었고,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 6.25가 났는데, 그리고 피랑 갔다 오고 하니까 중학교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골 사람인데 그때는 그 시골에 중학교가 없어서 서울로 왔어요.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참 용감했다고 보는 건데, 여학생은 저 하나, 남학생 몇 이렇게 서울로 유학 오는데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 그리고 이제 가정 환경의 변화, 아버지 계시고 부유하다가 그게 일단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굉장히 의존적으로, 그러니까 다 누가 돌봐주면서 초등학교 그 6.25 전까지 살다가, 그리고 피랑 갔다가 와서 바로 중학생이 되니까 시골에서 도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의존하고 다 이렇게 돌보임 받고 살다가 혼자 남의 집에서 이제 그때 뭐 하숙 그런 개념도 제대로 없을 때 하여튼 남의 집에 의탁해가지고 사니까 일단 자립해야 돼요.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다 겪었죠. 그러니까 본인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남은 뭐 집에서 다 대주고 뭐 어쩌고 하니까 프랑스인데,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는 뭐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었다가 6.25 끝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그거를 느꼈어요. 제가 실제로 크게 변화는 아닌데도. 그래서 그 변화를 겪으면서 굉장히 제가 약간 좌절 뭐 이런 시골댁이니까 그런 데서도 소외감, 환경이 나는 또 안 좋다고 제가 그 당시에 내가 혹 안 좋은 환경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실제보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지내놓고 매우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 아주 어렵고 못 가진 아이, 뭐 부족한 환경 이렇게 느끼고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제가 이제 제 학교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성적도 나쁘고 뭣도 나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서서히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해서 공부도 잘하는 축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밝고 친구하고도 이제 제대로 지내기 시작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변화의
어린 시절 고등학교까지는 그런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궁핍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구나 이렇게 해서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그땐 가난한데 비해서 저희는 생활을 뭐 그 어려움을 한 번도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이 여유 있었는데도 그 당시엔 본인이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정 환경 또 도시와 서울의 환경 또 더불어 살다가 홀로 쓰기 뭐 이러는 거 그런 변화의 극복기가 저의 고등학교까지 삶이었다 이렇게 요약하면 그거 같아요. 그럼 대학교 대학부터 소위 말하는 자기 페이스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터 공부도 제대로 하고 자신감도 다시 찾고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대학교 때 4년 내내 장학금도 타고 그랬지만 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등록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집이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59년에 우리가 입학을 했으니까 여화대학 다녔지만 등록금이 어려워서 딸들을 그냥 중퇴시키고 뭐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화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일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건 아니었다는 것도 그때 다시 제가 인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자신감도 회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뭐 반장이다 뭐 회장이다 뭐 이런 거 그건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뭐 그 어린 시절의 감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대학에는 제 페이스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난하게 했죠. 이제 그리고 다시 유학 가서 굉장히 제가 어려운 거 내가 중학교 처음 갔을 때 어려운 경험을 겪었던 것만큼 유학 가서 그렇게 겪었어요. 제가 60년도에 유학 가면서. 그러니까 뭐 무지하면은 용감하다고 나는 미국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저 우리가 뭐 서울서 뭐 저 경상도로 피랑 갔을 때 저기 사투리 금방 익혀서 사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갔더니 그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골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유학 갔던 사람도 없고 미국 생활 얘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다만 유화대학교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때는 석사학위만 하고 오면 교수 그냥 임명되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그게 멋있고 좋아서 나도 유학 가야지 뭐 이러고 우리 집에다는 그냥 결혼 시킬 생각하지 말고 비행기표만 하나 끊어주라 뭐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다가 아주 어려웠는데 그래도 참 다행히 잘 극복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올해 공직 생활도 하시고 사회활동 많이 하셨는데 그럼 지금 돌이켜봤을 때 우리 구술자에게서는 가치관이라든가 좌우명 뭐 이런 것이다라고. 그게 참 뭐라고 한마디에 하기가 그렇게 딱 찝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질문을 정치인일 때 자꾸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도대체 뭐를 가장 가치관이라고 정하고 나는 막연하게 살다가 그런데 제가 늘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가장 존엄하다. 생명이 가장 존귀하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정치 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제가 근데 제가 훨씬 먼저 썼어요. 옛날 자료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이 가장 존엄하다. 그리고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건 다 존귀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누구한테 사람을 최우선시하라는 거. 그래서 저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그거는 했을 때 저는 가장 상대를 모욕한 거예요.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뭐 부정직해 뭐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거기서 사람의 도리 이게 참 그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젊게 사신 것 같은 혹시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건강에서 뭐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 받으면서도
곤욕스러운 게 전 취미가 없어요. 별로 취미 없어요. 그리고 특기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저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이제 뭐 성공했으니까 한마디 해주라 그럴 때, 그래서 뭐 특기나 뭐 이런 거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사례가 저다. 그냥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별로 특기도 없고 특기도 없고 뚜렷한 취미도 없어요. 그냥 대충 뭐든지 그냥 이것저것 다 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취미라고 꼽을 만한 건 없는 거. 그럼 이제 구슬자 아산의 관계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업자와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 만남에서 좀 저하고 창업자의 관계는 조지 워싱턴 대학 동창 관계예요. 그분이 명예박사 학위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신 분일 거려 아마. 저도 다 못 세어봤지만, 근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도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셔서 한국에서 그 대학 동창회 할 때 그분을 명예회장으로 우리들이 모셨죠. 그리고 이제 저 때만 해도 요새는 하고 참 격세지감인데, 저 때만 해도 여학생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남자 회장하면 이제 부회장 중에 한 사람으로 여성도 하나 끼워줄 때 낄 때 이제 제가 부회장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가끔 우리 동창, 근데 회장님이 동창회 이런 거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동창회에 와서 이제 가끔 그 대표, 그러니까 회장단 뭐 임원진들한테 가끔 식사도 대접하고 또 우리가 찾아뵙기도 하고, 동창회라는 거 뻔하죠. 왜 찾아뵈는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모르고. 그리고 그 광화문에 있는 현대해상 건물에 동창회 사무실도 하나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외국 대학 동창들 많아도 아마 그렇게 버젓한 사무실 갖고 있는데도 아마 별로 흔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가끔 밥도 우리 사주시고 불러도 주셨고 그래서 해요. 그런데 우리 동창들을 만나면은 요새는 학부를 많이 가지만 그때만 해도 대개 학부는 한국서 하고 대학원 이상 PhD 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동창 임원들 만나면 최소한도 대개 박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 저기 아산님 창업자께서는 그 아카데믹한 사람들 되게 그 분위기도 좋아하시고 대화하는 거 즐기세요. 그래서 동창들 모임하면 아주 신나셨어. 대부분이 교수들이니까. 저는 이화대학에 잠깐 있다가 저기 다른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있다가 그 당시에는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이라는데 그 이런 여성 단체의 부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면 아닌 거야. 그냥 여성단체 하나의 부회장이라는 거. 또 그 당시만 해도 시민단체라는 건 아주 힘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좀 오히려 돋보인 거는 있었지만 그 무슨 영향력이 있진 않아요. 누구도 비중을 두진 않았을 때예요. 그렇게 그런 관계였는데 저는 이제 정주 회장이 명예회장이다 뭐 이러고 뭐해라 그러면 저는 이미 정 회장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죠. 객관적인 거. 얼마나 큰 그걸로 이루신 분이고 그분의 명예와 업적과 이 모든 걸 다 알아요. 알죠. 그런 객관적인 저기 팩트는. 그래서 나름대로 선입견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매우 권위적이실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자연인인데 그리고 어린데 그리고 내가 그때 사회생활을 별로 안 했어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몰라요. 나는 또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못 겪어봤잖아요. 유학해서 언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얘기지 다른 삶의 어려움은 없었잖아요. 그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정주영이라는 그 인물 자체는 엄청 큰 거인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은 있었어요. 도대체 가까이서 보면 어떨까. 그런데 선입견이 딱 있는 게 굉장히 권위적이실 거다. 거만하실 거다. 뭐
또 그 엄격하실 거다. 뭐 무섭다는 얘기도 네. 들었거든. 엄격하실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이 또 학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뭐 별로 아카데믹하거나 인텔렉tual한 면은 없으실 수 있다. 뭐 그냥 돈 많이 벌고 막 그래서 막 이룩하시고 그 정도 선입견은 제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 기업인들의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아무리 그분이 경제계의 거물이라도 저는 그 경제계를 제가 관계할 일도 없고 앞으로도 과거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호기심은 살짝 있었지만 크게 뭐 가까이 알아봐야 되겠다든지 뭐 이래야 되겠다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리고 저라는 위치가 매우 약해요. 그 동창회에서 제가 여성 그 희귀성으로 부회장을 했지만 다른 회장 부회장들은 다 박사하고 저 교수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현직 교수도 아니고 네. 뭐 그러니까 제 존재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도 저한테 관심 안 쏟으실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관심 안 가져줄 거니까 관심 내가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 있어도 저는 멀쩡함치 앉아서 뭐 이쩌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렇게 그분은 결코 말이 많은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그냥 막 뭐 면이 좋다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뭐 하는 거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좌석에서 그냥 다 리드해 가세요. 그리고 어떤 데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저기 그 기록에도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게 그냥 사실 그 자체예요. 그분이 당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제 교수들이고 그리고 또 다 그 민주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더 그러셨는지 자기는 굉장히 그 회의나 뭐 이런 그런 거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실 때 그 저기 나는 뭐든지 다 찬성하지 않으면 결론을 안 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좀 파시조 같다고 그러고도 막 그러니까 그런 걸 의식하고 그거 내려놔도 돼요. 내려놔도 돼요. 그게 원래 있던 자리인데 저쪽으로 밀어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원래 저기 사람들이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해. 그러니까 나는 결코 독재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저기 이름은 알려졌어도 그리고 민주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들 젊은 저기 엘리트들 앞에서 하시는 거였다고 봐요. 좀 멀리서 들었어요. 네. 그런데 나는 내가 여성 단체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본능적인 반사적인 반골 기질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뭐 정경영 회장을 하셨어요. 회장할 때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며칠이라도 끌고 그래서 그래서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나는 결론 내린다. 그런데 나는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그냥 반사적으로 그 반골 저항 기질로 뭐 알고 저기 사실은 그거는 굉장한 독재시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거리 있는 데서 그렇게 결론 딱 내놓으시고 모든 사람이 그거에 저기 찬동하게 만들어서 하시는 거 그거는 사실상 독재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해놓고 저도 아차 했어요. 감히 저런 어른한테 내가 아무리 이해관계가 없어도 아마 내가 현대 직원이면 내일은 목 나갔다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차 내가 좀 당돌했다고 할까 좀 그렇다. 그런 순간에 했는데 이미 발설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요새도 가끔 나오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정화됐다고 할까.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조용해지죠.
그게 정면으로 반격한 게 됐어요. 그다시 감정을 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인지 다 아니까 당신은 그러나 실질은 되게 독재십니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다른 교수들도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의 침묵이 있었고 저도 멈칫 순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얘기할 땐 쳐다도 안 보고 한 거예요. 내가 그냥 반사적으로. 그러다 그렇게 된 분위기가 약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내게 그런 기질이 있긴 있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내가 정말 이분하고 가까워질 수 있구나 하는 그야말로 히트 예감, 아주 그런 예감이 거기서 들은 게 거기서 그냥 기분 나빠서 뭐라고 했다든가 뭐 저기 아무 말도 안 하셨다든가 거기 동창 관계에서 나무라실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용과 뭐 이런 저기 이해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분하고는 그 다음부터 제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시면 만나는 자리면 정면에서 얼굴도 보고 그전에는 그런 것도 안 해서 오셨습니까? 이러고 했는데 왜냐하면 나는 안 알려질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셨습니까? 그러고 제가 더 이렇게 공손하게도 하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일 꽁문에 있지도 않고 그냥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대하면서 이제 제 그런 선입견이 다 바뀐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그분은 내가 뭐 권위주의적일 거다, 엄격할 거다, 거만할 거다 이런 거가 전부 잘못 생각했던 선입견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매우 수수하시고 아주 그리고 소탈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굉장히 유머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들 앉았으면 좌장을 확 웃기세요. 그래서 유머도 있으시고 그리고 매우 무식하시더라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제가 속으로 엄청 놀랐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분이 엄청 박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면서 아주 그 순수한 인간다운 냄새가 인간다운 면모가 풍기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그게 호감으로 됐고 저는 그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분이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그 앞에서 얼마나 모든 사람이 우리 동창회에서도 회장님하고 막 그랬는데 아닌 거를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을 그분도 뭐 그리워하셨는지까지는 몰라도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저에게 호감이 확 보였고 저도 그냥 그 선입견의 그분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감이 있었고 그러나 그거가 다예요. 그렇게 됐었어요. 그럼 이때가 그 연도는 해수는 언제? 그러니까 90년도. 90년도. 예. 1990년. 예.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이 91년 7월 초에 그것도 예. 이제 한중 국교 정상화 전에 예. 나갔는데 창업장교 네. 다녀오시고 또 한중 민간 경제 협력 사절단 이름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가시가지고 거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하고도 더 가까워지게 된 예. 계기도 그리고 그분이 확실히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확인한 것도 이제 그 중국 그 팀에 뭐 이제 거기 천지동호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던가 예. 뭐 그런 거였는데 그분이 각 분야에서 정말 가장 알려진 우수한 분들만 평판이 좋은 분들
그런 분들만 모으셨어요. 경제계, 뭐 변호사, 율사, 뭐 지역사회 학교의 관련 교수, 또 문학 작가. 그런데 여성계를 꼭 넣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여성계 하면은 뭐 그분이 뭐 달리 여성하고 가까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이분은 또 리더로서의 사회 리더로서의 여성도 굉장히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이화대학 숙대의 그 저기 전 총장 그 두 분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이대 숙대 교수들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동창회 명목으로 이제 제가 저하고 또 한 분하고 둘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래가지고 각 분야에 정말 명성이 대단한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서로 다 익숙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학교 뭐 하면서 늘 이분이 보니까 늘 사람들 모으시고 만나시고 함께 이렇게 함께 즐기시고 그런 거를 꼭 즐기세요. 그런 걸 어디 가면은 이렇게 일하실 때 일하면서 딱 시간 내서 또 아주 즐겁게 노시는 거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은 이미 다 익숙한데 저만 이제 말하면은 저기 새내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기 끼었는데 객관적으로 제 위치도 제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유권자연맹 부회장인가 뭐. 근데 유권자연맹이 뭐 하는 데냐 뭐 그럴 정도예요. 그건 정말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단체예요. 그렇게 됐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위치로나 연령으로나 뭐로나 저같이 가장 아무것도 아니야.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딱 하나 있지만 그거는 유명한 소설가였으니까 저기 수였고 그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연예계 사람 물론 항상 연예계 사람 있어요. 그분들이 하실 때는 문학 작가, 연예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인데 이제 저를 포함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중국을 못 가는데 거기 가자 그러고 그때 가면 참 백두산 가기도 좋다고 7월이니까요 제일 좋다고 그러고 비서실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에는 좋지만 내가 자신이 없는 거에 거기 제가 정치하고 뭐하고 그랬다 그래서 용기 있어 보이지만은 생각보다 그 낯선 데 수줍어요. 그 익숙한 데서 활기치고 그런 사람이 이불 속에서 활기치는 타입이야. 그리고 낯선 데 가서는 굉장히 쭈뼛쭈뼛 타는 성격이라서 그런 게 싫어서 사양을 했더니 그 뭐 비서실에서 뭐 여러 번 어떻게 뭐 저거 하고 그래서 하여튼 결국 가는 걸로 했어요. 가는 걸로 했는데 제가 보는 목적은 그건 어디도 나타난 거 아닌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신 거의 목적은 우선 이 각 분야의 엘리트들을 함께 자기 동지로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들하고의 서로의 친목, 사귐, 결속 그런 거를 도모하실 생각이 있지 않으셨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당시에 중국의 가치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의 그러니까 그때 강택민이라는 분이 그때 이렇게 아랫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근데 가서 강택민 만나시고 뭐 또 만나시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가치와 그들의 그 발전상에 대해서 간파하시고 예견하시고 관계 강화를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다녀와서 그 이후 천지동회라는. 그래서 갔다 와서 천지동회라는 걸 해서 주기적으로 만났으니까. 요즘도 그리고 이제 저기 사업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 사업 관계는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관계는 몰라. 예. 왜냐면 저는 거기 낄 분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노는 데만 끼고 예. 그래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러면 우리 구살께서는 창업자의 성격이 굉장히 섬세하고 치밀하며 또 용이 예. 주도한 분이 나오시는데 곁에서 어떤 부분이 그러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렇게 여행 중에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느꼈는데 제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빙빙 겉돌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겉돌아도 제가 제 입장에서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끼워준 것만도 너무 황송한 거야. 내 경우는 내 정도의 위치에서 중국 거기에 끼워주고 그렇게 인류로 해준 것만도 너무 황송한데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하고 할 때 그 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제게 항상 뭔가 배려가 와요. 뭐 몇 번 차를 타라든가 뭐 어디로 가라든가 뭐 이래요. 그래서 가면 아주 편안하게 내가 구성원 앞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잘 생소하고 낯설고 부족하다 해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타나지 않게 비서를 통해서 그거를 다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우 섬세하고 치밀하시고 용의 주도하다는데 그게 그런 건이 안 된 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내가 조금 곤란하다 하고 보면 항상 누가 뭘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데 그게 이게 누가 오해할까봐 내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내가 진짜 놀란 건 그거예요. 갔다 와서 천지동회가 모임을 잘 해요. 모임을 하면은 꼭 뒤풀이에 놀아요. 예. 흥겹게 노는 거. 그럼 저는 그때 일하는 사람이 흥겹게 놀아야 되고 놀 자격도 있지만 그 흥겹게 노는 게 정말 재충전이다 하는 걸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노는 거와 일하는 거는 아주 상반된 걸로 봤어요. 그래서 놀면 게으른 거고 일은 일하고 그러니까 항상 엄숙하게 뭐 일을 할 때 임말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떼주셨어요. 제가 바보였는지 하여튼 그분처럼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이 놀 때 또 같이 데리고 노는 사람들 다 즐겁게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분의 성공의 비결이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런 거다. 그래서 그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갖게 해주는 거 이거구나 했는데 그래서 꼭 뒤풀이를 해요. 이렇게 회의하고 하고 그리고 거기 제가 있잖아요 사회 각계에 굉장한 명망가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다들 많이 가셨어요. 그 당시에 이름 되면 어느 분야고 다 아는 사람들 그런 분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뒤풀이 끝나면 이제 음악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음악이 있으면 밴드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몇 사람들은 가서 춤도 추고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래도 거기서 약자예요. 소수 약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 테이블은 물론 저는 이렇게 제가 알아서 적당히 뒤에 적당히 멀리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랬는데 막 이제 흥이 막 났어.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분도 대단한 명망가의 아무나 사람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저를 보고 같이 춤을 추자고 그랬어요. 그냥 건전한 자리인데 근데 제가 춤을 못 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사양을 했어요. 근데 왜 술도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분도 오기야 자기가 거절당하는 거가 왔는지 그래갖고 저를 강제로 끌고 가는데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다 저명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끌려 나갔지만
매우 불편했어.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마주 섰잖아요. 섰는데 어떤 여자가 하나 걸로 가운데로 쏙 들어와. 여자가 하나 쏙 들어오더니 그 어른을 탁 잡아. 그러면 어떻게 나는 뒤로 빠지죠. 그래서 이 뭔가 봤더니 회장님 비서야.